팀 EJ 네, 이제 첫 번째 좀 들어가는 마당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함께 이제 얘기해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파헤쳐보는 거죠. 네. 내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양극단적인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역사가 꽤 깊을 것 같은데. 이게 그거에 대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인트로에서 이은정 선생님께서 엄마께서 도시락을 고등학교 때까지 직접 갖고 오셨다고. 근데 저는 거의 제 기억에 한 7살, 8살부터 부모님한테는 어느 정도 약간 과장해서 좀 독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냉정하셨어요? 나처럼? 그러니까 어릴 때 제 별명이 애어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늙은이가 아니라 애어른. 형제 서열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첫째고 밑에 여동생, 그 밑에 남동생.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가 큰 길도 건너고 걸어서 한 10분, 15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입학하고 한 번, 두 번 엄마랑 같이 가고 그 다음부터 저 혼자 갔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이 이사를 갔는데 그때 뭐 때문에 바로 이사를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버스로 통학을 했었어요. 그때도 저 혼자 버스 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일을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부모님이 그런 내 마음님을 보고서 뭐라 하시던가요? 굉장히 좋아하셨죠. 기특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우셨겠네. 그러니까 제가 7살 때인가 뭐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빠가 친구분들한테 뭐 어른이 입원을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문안 오신 분들이 애기 음료수가 아니라 정말 어른들이 먹을 만한 음료수를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저는 되게 뿌듯했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막 그래서 제가 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웬만한 건 제가 알아서. 부모님이 두 분 다 혹시 맞벌이시거나 이런 건 아니셨고요? 엄마는 집에 계셨는데 부업 같은 걸 하셨고 특별한 이유는 지금 알 수 없는데 제가 6살, 7살에 혼자 어느 순간 나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그때 주로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 그냥 무언의 메시지를 제가 받은 건지 내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엄마한테 기대면 엄마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저희 엄마랑 아빠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에는 심리적으로 좀 힘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저를 낳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당연한 건데 제가 느끼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를 키우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사실 한동안 저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었던 게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저의 콤플렉스였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주 일찌감치부터 독립된 행동, 알아서 하는 그런 기특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주 다른 애들처럼 충분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가슴에 재워두는, 숨겨두는 맞아요. 그런 게 시작됐군요. 네. 역사가 꽤 깊네요. 네.
30년 묵은 거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지배하고 있는 건 폐를 끼치면 안 돼. 짐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짐이 되면 안 돼. 네. 힘들게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실수하면 안 돼. 뭐 그런 것들. 손해 보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저를 많이 잡고 있었던.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난 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타난 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근근히 가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너무 힘들고 알지는 못했는데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뭐 정말 자살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학교에 있는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랑. 대학 때? 네. 그리고 1년 정도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알았죠. 아, 내가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이런 걸 표현을 못했고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을 알게 돼서 좋긴 했는데 근데 그게 또 한동안 저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었던 게 아, 내가 이러는 건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이러는 그렇죠. 건 네,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야.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그런 원망이 생기잖아. 네, 그래서 사실 엄마한테 막 지른 적도 있었고 네. 대학생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풀고 싶었어요, 막. 엄마가 이해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어렸을 때도 엄마를 믿지 못했었는데 엄마가 약한 것 같다고 봤는데 다 커가지고 다 큰 딸이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엄마한테 원했던 건 그래 미안해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끝까지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서운함이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 네. 다른 형제들하고 공유는 안 했어요? 밑에 여동생도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저만 약간 나쁜 딸이 되는 게 둘째 동생 같은 경우도 집안의 묘한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걔가 되게 자주 아팠는데 지금 떠올려 보면 걔가 아팠던 게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관심 받고 싶어하는 뭔가 그것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고 제 할 일을 막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빠가 저를 굉장히 많이 인정해 주셨고 저한테는 무한 믿음과 격려와 지지를 지지 보내주셨고 그에 비해 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약하고 사실 공부도 약간 못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보호 보살핌이 필요한. 네. 그리고 남동생 같은 경우야 딸 둘에 아들 하나니까 뭐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위치가 달랐어. 네, 하는. 그래서 공유할 만한 형제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3남매인데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저랑 여동생이랑 3살 차이가 나요. 근데 어렸을 때 저랑 여동생이랑 둘이 같이 놀았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 여동생이 저를 되게 어려워해서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고요. 근데 또 실제로 이렇게 둘이 방을 같이 쓸 때 동생이 되게 아프고 밤에 그러면 그 동생을 달래는 건 다 제 몫이었어요. 3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실제로 어른 역할을 한 거죠, 동생한테. 네, 그냥 이렇게 엄마처럼 보살피는 거. 네, 그때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지금 막 눈물이 맺히시는데 네. 네?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네. 힘드셨나 봐요. 그냥 좀 버거웠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제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충실했지만 가끔 그때 저를 떠올리면 얼마나 자기를 다그쳤어야 됐어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잖아. 동생을 보살피는 의무가 우선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그칠 필요도 없었던 게 그게 당연히 제 일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왜 한 번도 왜 엄마 아빠가 얘를 이렇게 다독이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품거나 엄마 아빠한테 그때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그리고 그때는
엄마 아빠가 뭐 가정폭력이 있거나 심각하진 않았는데 두 분이 좀 자주 이렇게 싸우셨어요. 근데 그 싸우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불안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방문 앞에 두 분이 싸우시나 싸우지 않나 이렇게 귀대고 일단 싸우시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저한테는 부모님한테는 더 바랄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생이 이렇게 자면서 막 울어요. 아프다고. 그리고 걔도 이제 뭔가 이렇게 공포감이 느껴지니까 자기 죽으면 어떡하냐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다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심정이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는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떠시냐고. 그냥 이렇게 한편으로는 더 이렇게 시원하게 막 울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냥 한번 내가 그때 참 고생했구나. 네, 힘들었겠다. 힘들었구나. 그런 자기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3살밖에 차이 안 나는 어린 상태였잖아요, 내 마음님도. 네. 그럼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네. 아이들한테는 어떤가요? 이렇게 큰애, 작은애 이렇게. 그래서 첫째를 그러니까 두 아이 임신했을 때 처음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컸었어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특히 둘째를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첫째 때는 그냥 그때도 이제 다시 또 세팅이 된 거지. 자, 이제 너는 부모야. 그래서 막 또 육아서를 읽고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지 막 찾고. 근데 첫째 때는 되게 이렇게 신비하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되게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이렇게 A니까 B, B니까 C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아이를 출산한 것만으로도 뭔가 내 감정에 뭔가 묵었던 게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처음에 낳았을 때는 그래 나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하면서 난 엄마 같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키우면서 봐봐. 난 엄마보다 잘하지?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못했는데 난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약간 엄마한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째를 임신하고 둘째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엄마랑 딸로서 좋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과연 내가 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나를 봤던 그런 마음과 눈빛으로 얘를 대하면 어떨까? 어떡하나? 사실 둘째를 원하지 않는 시기에,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서 정말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임신이 된 거라.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저랑 굉장히 많이 외모가 닮았어요. 근데 하는 건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걸 둘째는 다 하거든요. 어리광도 부리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약간 이걸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나 둘째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제 욕구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안 된다는 말을 저도 모르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저는 엄마가 안 돼 하면 안 했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할 때 좀 기뻐요. 그래도 나보단 얘네들이 좀 더 건강하구나. 그리고 둘째를 보면서 나를 닮은 애가 내가 어렸을 때 못했던 막 마음껏 자기 욕구를 표현하고 막 그렇게 발랄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좀 행복해요. 그 행복함을 아이들한테 표현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네. 애들이 굉장히 밝겠다 그러면.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내가 엄마한테 받은 것보다는 내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거봐 잘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것도 보람으로 느낄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면으로 네. 내가 못 받았던 것들, 내가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이제 뭐 좀 치밀어 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째가 한 2살, 3살 됐을 때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오히려 둘째를 낳고 나서는 엄마가 둘째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엄마도 그러니까 본인 능력 밖이었던 거지 일부러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그러니까 자기 그 갖고 있는 심리적인 힘과 그거에서는 못했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 애를 막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엄마에 대한 원망이 좀 사그라들면서 좀 엄마를 이해하게도 됐어요. 그야말로 너도 엄마 돼봐라.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걸 몸소 겪으시는 거네요. 네, 왜냐면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육아서대로 못하잖아요. 제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애들은 상처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엄마한테 질렀던 게 다시 분명히 얘네들이 만약에 10년 뒤나 그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수 있고 그럼 그때 얘네들이 나한테 엄마 그때 나한테 왜 이랬어? 라고 따지면 되게 제 마음이 좀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끔 이렇게 엄마한테 서운한 감정이 지금도 올라오고 그럴 때 좀 혼란스럽긴 한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 약간 피해의식 그런 건 좀 덜해졌고 그리고 이거는 전에 어디 방송에서 이렇게 상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다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사실 엄마가 저를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힘들긴 했지만 덕분에 네, 저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엄마한테 좀 일찌감치 독립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아빠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엄마가 이제 혼자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쁜 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엄마한테 빚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마음의 빚이. 네. 만약에 그동안 엄마한테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빚으로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잘해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엄마한테 얼마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은 해야 된다는 빚은 솔직히 없어요. 저는. 엄마가 세 자식 중에 네. 누구한테 제일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았나요? 남동생. 셋째. 그럼 그 남동생은 어때요? 남동생은 엄마를 어떻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남동생은 엄마를 끔찍해 여기죠. 아, 그래요? 네. 그 비주리 여기고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는 안 해봤는데, 근데 저희 엄마 자체가, 막 아들이 온다고, 막 며칠씩 기다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지금도 남동생이 서울에 있는데, 가끔 오면, 밥 한 끼 먹는 게 잘해야 먹는 거고, 엄마는 엄마대로 약속 잡아서 나가시고, 좀 그런 편이세요. 챙겨주긴 하지만, 예. 오. 그럼 남동생도 부담 별로 안 느끼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나 여동생이 그러죠. 야, 너 솔직히 장가가기 힘들다. 대놓고 이제 엄마 왜요? 혼자 계시고, 위에 시누이 둘이고, 시집 오려고 한 사람 없다. 그 근데,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즘도 그런가? 그냥 엄마도, 엄마 마음은, 자식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일단, 괜찮다고 하시고, 저희도, 엄마를 네가 다 책임지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생들도 요새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제가 제일 가까이 살거든요. 언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좀 약해지셔서 자식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내가 예전에 저희 엄마도 고생 좀 하셨거든요.
고생한 거는 나 잘 살려고 한 거지. 너네 막 그렇게 애틋하게 잘 키우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은 일단 그렇게 하세요. 네. 뭐 그거 있잖아. 뭐 괜찮다. 선전에도 나오잖아. 네. 그런 느낌? 네. 왜냐면 저희 엄마야말로 오히려 본인의 욕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느끼거나 표현하는 그 세대 분들 있으니까. 중에 네. 자기 욕구 그렇게 다루고 표현하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죠? 그래도. 네, 아무튼 간에.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주변 조건이나 사는 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누가 말썽을 부리거나 뭐 고민이 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거의. 그죠? 네. 네, 그리고 가정도 단란하고 적어도 외면적으로라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나는 어째서 먹고 싶은 거라든가 또는 술 이것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고 또는 이거 통제를 해야 되나 하는 회의까지 네. 들게 되고 왜 이렇게 나는 방황을 하고 망설이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하나 실마리를 얻은 건 얼마 전에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사는 게 불만족스럽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가 없다는 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거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였어요. 감사함을 좀 느껴보는 게 어떠냐. 지금 상황에서. 그분 뭐 종교 가지고 계신 분인가 보네. 아니요, 그냥 요가 선생님이신데. 아, 요가 선생님이신데?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띵! 이렇게 맞은 것 같으면서, 아, 그래, 맞아. 지금 나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사실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쉬지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쉬고 있으면 사실 불안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점점 본질에 지금 접근하는 것 같아요. 먹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또 방송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누가 나보고 쉬지 말라고 했나?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남편 같은 경우 아침에 라면을 끓여서도 먹고 갈 사람이고 뭐 애들 같은 경우도 아침 어차피 잘 안 먹으니까 청소야 뭐 3, 4일에 한 번 해도 문제 없을 거고 누가 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저를 들볶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는 그냥 누워서 쉬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아, 내가 나를 들볶고 있었구나.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제 안에 있는 제가 계속 저를 책찍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말을 듣기 싫은 거죠. 왜냐면 부당하니까. 나 배고픈데 왜 먹지 말라고 해? 나 피곤한데 왜 쉬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먹지 마. 그만 먹어 배부르잖아. 근데 얘는 이제 반항하는 애처럼 싫어. 나 먹을 거야. 나 배 찢어지게 먹고 싶어. 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두 마음 중에 어느 쪽에 편을 들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건 먹지 마였거든요. 근데 요 며칠 자꾸 왜 먹으면 안 돼? 본능에 충실해.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안 먹었던 건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부대끼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요새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포만감을 느꼈을 때 뭔가 제가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반항심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마치 나는 먹는다. 고로 생존한다. 라는 뭔가 명확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먹는 순간에 느끼는 어쨌든 쾌락도 있고
존재감이 있을 거예요, 존재감. 네, 그 순간,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존재감을 느끼는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이 거의 이제 분석되지 않았나요? 알아낸 것까지, 이해한 부분에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선생님들께서 자주 표현하셨던 보이지 않는 감옥을 제가 계속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불안감. 그게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저는 그 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통제 안에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 마음 안에서 반란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어요. 내가 나를 가두고 있다. 누구도 나를 들볶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볶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힘들다고 뭔가 표현을 하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이유를 찾고 있는 근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거야? 너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늘어져서 살 거야? 라는 게 여전히 좀 남아있는 거.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들볶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나를 들볶지 말자 이러려고 하니까 그러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이러다가 뭐 뚱돼지가 되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은 상상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합리적인 신념이네요. 그렇죠. 네. 양쪽 다. 네. 한쪽은 너무 엄격하게, 한쪽은 너무 풀어지는 거. 양극단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양극단 사이에서 지금 그 어떤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불안감이 느껴지고 평상시 안정감보다는 뭔가 모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먹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극화 현상이다. 원인 분석을 해보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좀 전에 하셨던.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의 관념의 감옥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 나를 스스로 들볶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쪼여붙였던 그러니까 교과서 같고 뭐 애늙은이 그러니까 애어른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이것이 올바르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쪽의 마음의 한 가지의 흐름.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좀 자유롭고 나도 이렇게 할 권리가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하는 그런 속삭임. 어떤 본능의 속삭임 같은 거. 그것의 양극단의 그런 마음들이 둘 다 사실은 비합리적이죠. 근데 이것들이 양극단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마음이 때에 따라서 이 마음, 때에 따라서는 저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그 순간순간 어떻게 안정되지 못하고 그 둘 사이에서 막 이렇게 방황하면서 뭔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뭔가 안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먹는 거나 술을 마시는 거나 이런 형태로 하면서 이제 좀 미봉책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잠시 해결책이지 아니지만 해결책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걸 이제 느낄 때 나 이렇게 통제력이 없이 자꾸 이럴까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문제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그냥 허전한 마음에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은 마음이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불안해서. 거고 그 불안한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 그때 제일 좋은 게 먹는 거지 뭐. 이제 이 분석이 좀 되셨습니까? 원인이? 사실 지금 한 60% 70%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마음까지 하는 건 좀 잡힐 것 같지 않은데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곧 어떻게 그럼 이거를 대응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마음의 방황을 끝내고 내 마음을 잡아갈 것이냐 하는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보도록 하죠.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3단계로 좀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orizon into her eyes. Oh my, my, how beautiful. Oh my beautiful mother, she told me, son, in life you're gonna go far. If you do it right, you'll love where you are. Just know, wherever you go, you can always come home. 240,000 miles from the moon, we've come a long way to belong here, to share this view of the night, a glorious night. Over the horizon is another bright sky. Oh my, my, how beautiful. Oh my, irrefutable father, he told me, son, sometimes it may seem dark, but the absence of the light is a necessary part. Just know, slippery slope. There is always a hand that you can hold on to. Looking deeper through the telescope, you can see that your home's inside of you. Just know that wherever you go, no, you're never alone. You will always get back home. Get ready, 'cause here it comes, it's a light, a beautiful light, over the horizon into our eyes. Into your eyes,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Cause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No, I won't give up. I don't want to b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here.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still looking up. Well, I won't give up on us.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